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 오늘의 사회자 방문간호사 이미선입니다. 전 지금 너무 떨려요. 네, 오늘 폐양들이를 좀 하고 왔습니다. 풀메이드를 하고 왔고, 송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유명해졌다 하시면서 저를 사회자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당시 사회자 권유를 받고 놀라기는 했지만 살짝 설레면서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설마 내 안에 관종의 피가 좀 흐르나? 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진지한 모드로 제3회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의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며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내 여러 기관에서도 참석해 주셨지만 지역을 벗어나 먼 곳에서도 찾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현장 발표와 영상 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니 추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세송내과 송대훈 대표 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연세송내과 대표원장 송대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5년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의 성과 발표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2022년에 재택의료센터를 열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3년을 지내면서 매년 성과 발표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작년과 재작년에 성과 발표회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끼리 1년 동안 우리가 참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서로 알려주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전 직원, 재택의료센터에 있는 전 직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재택의료를 하는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많이 봐주셔서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올해는 또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1년 동안 저희가 뭔가 새로운 걸 어떤 걸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오늘 이따가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또 뭔가 새로운 걸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그것들을 보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 이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도적으로 연세송내과를 이끌어 가시는 송대훈 대표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장소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황희철 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황희철 관장입니다. 축사를 좀 부탁을 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한 지 저는 이제 아직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올해 이제 26년 차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만 쭉 해왔는데 최근에 그 보건과 복지를 결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에서도 물리치료사와 또 운동관리사가 있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속에 보건이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이제 저희 복지관의 특성상 많은 어르신들이 모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어쩌면 또 저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잘 또 배우고, 또 혹시 그 중에 앞으로 또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운전감염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잘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병원이라는 부분들이 영리에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복지나 또 의료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인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또 송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에서 저도 많은 감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많이 협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운전감염노인복지관도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과 운정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의 정시문 관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연세 속내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원장님 처음 뵀습니다. 네, 소문처럼 정말 미남이시고 참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회포를 풀었습니다. 저희 장애인 쪽은 사실 이 의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라는 이 단어까지 쓰는 걸 보니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행사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 하필 오늘 잡혀가지고.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게 영상으로 남으니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연세송내과와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 운정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이 건강한 지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기관의 대표님들께서는 앞에 준비된 테이블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송내과 의원,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 운정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은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추진체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 증진 관련 자료 제공과 정보 교류, 노인 및 장애인 건강 증진에 대한 의료 관련 서비스 지원,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관련 교육 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오늘의 협약은 파주시 노인 및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이용금 발굴 및 이용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어서 서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멋있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성과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의 송아우라, 아빠 송대원 원장님의 재택 입원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빠입니다. 오늘 외부에서도 좀 많이 오시고, 네, 이제 저희가 이게 나중에 편집해서 보내면 또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이쁘고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을 뽑을 때 뭘 제일 많이 본다? 미모, 얼굴.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재택 입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 재택 입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몇 분 계시죠? 사실은 재택 입원이라는 말은 좀 애매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이고요. 영어로 hospital at home이라고 쓰는 곳이 미국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재택 입원이라는 표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쓰고 있는 말인데 정해진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택 입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재택 입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다학제 팀 그리고 통합 임상 경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폐렴 치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순서는요. 재택 입원의 개념과 필요성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재택 입원이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임상 경로 저희가 클리니컬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CP 그리고 다학제 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쓰고 있는 폐렴 치료의 프로토콜 그리고 구체적인 환자 증례를 얘기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대로 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재택입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택입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급성기 환자를 병원 대신 환자의 자택에서 입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입원 치료에 버금가는 수준의 치료, 모니터링 케어를 제공하면서 환자는 익숙한 환경에서의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가 재택 의료라고 이야기할 때는 만성질환을 관리를 잘해서 환자가 집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 AIP, 우리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만드는 것들을 목적으로 했다라면 재택 입원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병원 입원과 관련될 정도의 진료를 집에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방문 진료하고는 좀 다르고요. 입원 치료에 준하는 적극적인 치료와 모니터링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신 환자가 집을 떠나서 입원할 때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집에서 입원하기 때문에 그걸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를 위해서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원격 모니터링 같은 기술이 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호스피탈 앳 홈 모델의 필요성은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령 인구들의 특징은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 입원했을 때 병원 감염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병원 중심의 입원 치료보다는 환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서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없는 개념을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존스 홉킨스에서 이 연구를 했는데 이 모델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했을 때 비용 절감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영국에서는 가상병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택입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생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이미 병원 밖에서 치료하는 것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치료에 대해서 재택 입원하고 일반 병원 입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 방문 진료하고의 차이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표를 보면은 기존 방문 진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그쳤다면 재택 입원은 주사제 투여, 산소요법 이런 급성기 치료를 수행하게 되고요. 일반 병원 입원과 비교했을 때 치료 범위는 비슷한데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이게 낯선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선망 위험 같은 것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스피탈 애텀, 재택 입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 구성 요소를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입니다. RPM이라고 부르지만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맥 주사나 산소요법 같은 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세 번째는 의료진의 정기적 방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단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동형 진단 장비 같은 지원 서비스.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안전한 재택 입원이 가능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관점에서는 환자는 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선망 위험도가 확 줄고, 우리가 보통 선망이 병원에서 생기면 치료가 집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선망이 있는 환자를 집으로 보내면 집에 가서 안정된 공간에,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 가면 환자들이 선망이 좋아지는 것처럼 아예 치료 자체를 집에서 함으로써 선망 위험도나 다른 환자들한테서 옮겨오는 감염 위험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호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고요. 병원 입장에서도 병상 회전율을 높여서 중증 환자에 좀 집중할 수 있고, 의료진은 환자의 생활 환경까지 고려한 전위적 치료를 실현할 수 있어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은 병원이 아닌 데서 입원 수준의 치료를 과연 한다면 뭐가 걱정이 될까? 이게 안전이 문제가 되고,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야 되는 표준화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택입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임상 경로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임상 경로라고 클리니컬 패스웨이라고 어떤 환자가 입원했을 때 겪는 진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재택 입원을 할 때 임상 경로를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임상 경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아닌 덜 통제된 가정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오류를 막는 안전 장치이고요. 어떤 의료진이 방문하더라도 근거 기반의 이 표준화된 치료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치료 전 과정을 구조화해서 알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의료진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임상 경로가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학제 팀입니다. 의사 혼자 또는 간호사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다학제 팀이 접근함으로써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질병 치료를 넘어서 기능적 회복과 생활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만 성공적인 재택 입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로하고 이 다학제 팀이라는 전문가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돼 있는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존스 홉킨스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를 보면 입원율을 42% 감소시키고 환자 만족도도 38% 정도 향상시키고요. 의료도 감소되고 자원 활용도 최적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배경으로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폐렴 임상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 그러니까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긴 폐렴, 우리가 CA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부터 퇴원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선정, 조기 치료, 집중 모니터링, 그리고 퇴원 결정, 안정기 관리를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별 프로토콜을 구성을 했고요. 각 단계마다 명확한 기준을 두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환자 선정입니다. 이 재택 입원은 재택에서 생기는 모든 폐렴 환자를 내가 치료하겠다가 아닙니다. 재택 입원에 합당한 환자를 우리가 재택 입원으로 치료하겠다지, 재택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환자가 폐렴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 보겠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환자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모든 폐렴 환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함 기준이 있고 포함 기준에는 뭐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라든지 중증도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다 적용해서 우리가 볼만한 환자라고 판단된 환자들을 집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치료 제외 대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폐혈성 쇼크나 불안정한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분이 돌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분은 집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병원 입원을 권유하고 그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치료를 집에서 해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도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그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CURB 65 점수라는 거하고 PSI가 있는데 PSI는 상당히 임상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적용해야 될 수치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CURB 65 점수를 이용을 하고요. 이 점수가 적절할 경우에만 재택 입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토콜을 단계별로 좀 보시면 데이 0, 그러니까 0번 첫째 날 데이 0에는 이동형 엑스레이, 제가 좋아한다는 이동형 엑스레이를 들고 그리고 혈액 감사를 해서 즉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바로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데이 1부터 데이 4까지는 이제 집중 모니터링 기간입니다. 환자한테는 항생제를 주고요. 하루 1회 내지 2회 이상 간호사가 방문하고 매일 의사는 원격으로 확인을 하고 첫째 날하고 넷째 날, 그러니까 다섯째 날, 그러니까 지나가는 날에 의사는 방문하는 거로 프로토콜화 되어 있고요. 그때 환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4일까지 우리가 지나갔을 때 환자가 안정되면 이제 그 다음 5일부터 7일까지의 그 퇴원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5일 이후에 환자가 열이 없고 증상이 좋아지면 경구약으로 전환하고 퇴원을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나름 병원 개념이기 때문에 퇴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퇴원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좋아졌을 때 퇴원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환자가 나빠지거나 이럴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서 산소 포화도, 호흡수, 심박수, 그리고 체온을 가지고 각각 녹색존, 옐로우존, 적색존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프로토콜화 했고요. 그리고 황색, 적색일 경우에 각각의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소 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적색존이 생기면 의사가로 바로 연락이 되고 의사가 개입해서 한두 시간 내에 조치를 했을 때 좋아지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는 이런 식의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저희가 환자들을 보도록 하는 프로토콜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장의 플로우 차트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데이 0하고 데이 1에서 4일째, 그 다음 5에서 7일째, 그리고 단계를 격상해야 되는 프로토콜을 옐로우존하고 적색존으로 나눠서 이 한 장이 저희가 그 재택 입원에서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을 정리해 놓은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환자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올해 9월에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와상 상태고요. 콧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는 안 하고 있고 콧줄로 식사를 하고 있는 환자분인데 오후에 이제 저랑 다른 분, 이제 저희 간호사하고 이제 다른 집을 이제 방문 진료를 다니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외래로 오셔서 저희 다른 원장님 진료를 보셨어요. 그래서 점심때 점심을 먹고 나서 기침을 좀 하더니 지금 열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약을 달라고 오셨죠. 근데 보호자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결국 폐렴이 돼서 입원을 해서 치료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빨리 약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진단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약을 막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외래를 보시던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 그럼 이 사람 재택 입원 대상자가 되는지 저희가 가서 보겠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제 그 밖에서 방문 진료를 하다가 마지막 집으로 그 집을 가게 되고 이제 가면서 중간에 제가 아까 그렇게 좋아하는 엑스레이랑 이걸 다 중간에서 받아서 들고 이제 환자한테 갔습니다. 환자한테 가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한 장비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엑스레이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갖고 다니는 엑스레이하고 그 컴퓨터 그다음에 그 엑스레이 찍는 것들이고요. 왼쪽은 그 환자 모니터링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중소기업에서 만든 건데 아직 저게 의료 그 사용 허가가 지금 안 나서 쓸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저 모양처럼 멋있는 걸 쓴 건 아니고 산소 포화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했고요. 저렇게 써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엑스레이 이렇게 들고 찍습니다. 아주 뿌듯한 얼굴로 찍고 제가 저렇게 좋아해요. 네, 엑스레이 찍으면 바로 거기서 컴퓨터로 사진이 넘어가고요. 넘어간 상태로 바로 AI 판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판독이 바로 나오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게 그 폐경화 사진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아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폐렴이구나. 그래서 항생제를 그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저희는 사실 점심에 살해 들리고 저녁 오후에 들어가서 판단하고 오후에 항생제가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이 환자가 그러지 않고 치료를 받았다면 그날은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먹였겠죠. 항생제는 아마 처방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다음날 환자를 데리고는 병원에 못 갈 테니까 보호자 혼자 병원에 가서 아는 병원 가서 달라고 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항생제를 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감기약 정도 처방을 해줬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뭐 기침하고 열이 난다니까 해열제랑 감기약하고 주고 그래도 안 낫겠죠. 폐렴이니까 당연히 증상이 더 심해지고 하루 더 버티다가 너무 환자가 힘들어하고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119를 불러서 환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보고 아 폐렴인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환자 같은 경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처음에 병원에 이동하지 않고 입원 환자 독일화 수준의 진단이 됐고요. 처음에 첫날 검사한 거에서 WBC가 11,000이 넘고 그 다음에 CRP가 13, CRP 13이면 사실 되게 높은 거예요. 뭐 폐혈증까지는 아니지만 꽤 높은 거고 염증 수치가 높다. 아, 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고 엑스레이 찍어서 폐렴을 진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치료를 하고 4일째 딱 4일 뒤에 검사했을 때 CRP가 3.45로 74% 감소하고 백혈구 수치 체온도 정상으로 다 되었습니다. 입원해서 폐렴 환자를 봐도 이렇게 4일 만에 확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엔 그런 거예요. 너무 아주 빨리 치료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후도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경과를 밟았다면 이틀, 3일 환자가 나빠진 상태로 치료를 시작했을 텐데 저희는 사실 사례들인 그날 바로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빨리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성공 요인은 신속함이죠. 그 다음에 팀워크였습니다. 회진을 돌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돌고 있는 재택팀하고 그 보호자가 찾아온 외래팀하고 신속히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진단 동시 항생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프로토콜에 따라서 치료하고 이걸 따라서 와상 환자도 집에서 안전하게 폐렴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다 같이 역할이 컸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팀별로 소통 전략이 필요한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쭉 나열을 했고요. 실시간 소통하는 여러 가지 툴이라든지 또는 차트를 통한 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구성원들끼리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재택입원은 환자의 안전, 비용, 효율성, 치료 품질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미래형 의료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송내과가 도입한 임상 경로와 다학제팀 시스템은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대상 질환을 좀 더 늘려서 상부 요로 감염, 그리고 COPD 환자, 그 COPD 환자의 급성 악화, 그리고 신부전 이런 등으로 확대해서 각각의 그 CP를 임상 경로를 만들어서 확대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새 일들이 막 들어오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대되고 신이 납니다. 그날 그 외래 팀에서 연락받고 그 집으로 엑스레이 가지고 올 사람,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제가 엑스레이를 가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오시기 전에 라인 달고, 근데 사뭇 그 현장은 ER이었어요. ER. 완전 진짜 너무 신이 나는 그 의료 현장이 펼쳐진 그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두 번째 발표입니다. 이분은 또 엄청난 분이세요. 재택 어르신들의 그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등급이 없으신 분들을 등급받게 도와드리고 재택 등록을 이어지게 하는 분이고요. 재택의 여신이라 할 수 있죠. 능력자 김성희 간호사님의 재택의료 다학제 협력 통합돌봄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송내과에서 재택의료센터 간호사로서 올해 딱 만 4년차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재가 노인 환자들에게 다학제팀으로 기반을 하는 재택 1차 의료를 적용했을 때 어떤 임상적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에서는 경험한 두 분의 고위험 재가 노인을 중심으로 다학제팀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개입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5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을 통해 재택 의료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이론적 배경, 임상 증례 고찰 및 재현,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향후 확산 방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각한 의료의 사각지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은 대부분 적절한 의료 접근성에 매우 떨어지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이웃의 대리 처방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된 뒤늦게 응급실을 찾고 입원과 요양시설 입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평균 3.5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근력저하, 낙상, 인지저하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택의료는 예방적인 관리와 지속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학제팀 기반 재택 1차 의료가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재가 노인에게 실제로 임상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3가지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다학제팀이 임상 지표를 실제로 개선시킬 수 있는가? 둘째, 기능 저하, 역량 저하 상태에 있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는가? 셋째,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와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HBPC는 홈 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 즉 의사가 직접 환자 집으로 방문을 해서 지속적, 포괄적 진료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일회성 왕진단은 다르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작업치료사가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의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4가지가 필수 요소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의사의 직접적인 방문, 비시설 거주자의 중심적인 관리, 연속적인 관계, 그리고 다학제팀의 협력입니다.
저희 센터의 다학자팀은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함께 검토하고 개입합니다. 각 직군은 단순 역할이 아니라 환자 건강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약물과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작업치료사는 균형과 운동의 기능을 개선하며 영양사는 환자에 대한 맞춤 영양관리, 사회복지사는 주거환경, 돌봄, 연계 등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하여 하나의 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직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내입니다. 72세의 여성 독거 노인입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당뇨병, 협시증, 골다공증, 녹내장을 진단받은 상태였고 당화 혈색소가 11.4%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양 점수는 18.1로 1로 저위험 상태였으며 균형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낙상의 위험이었고 실제로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혈당관리 지식의 부족, 규칙적 식사가 되지 못했고 영양이나 기능이나 환경 문제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전형적인 고위험의 재가 노인이었습니다. 다학제팀은 이 환자를 1년간 통합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의사 간호사는 고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조절, 합병증, 예방관리, 설사, 식욕부진 등의 긴급 방문이 이루어졌고 작업치료사는 근력운동, 균형 강화 교육을 통해 기능 회복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가파른 계단을 위해 난간을 설치하였고 장기요양 등급을 진행해 지역사회 연계를 하였으며 영양사는 당뇨 식단의 교육, 단백질 보충 시기를 교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각 팀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당화 혈색소는 11.4에서 8.4로 감소하였고 영양 점수는 18점에서 45.5로 크게 상승, 균형 기능도 개선되어 무려 산책을 하시면서 1.3km의 산책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의 다학제팀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환자가 이제 혼자 걸어서 마트에 다녀올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건네주셨을 때 이 사례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40년 이상 앓고 계셨고 근골격계의 심한 구축, 낙상 후 와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골반부, 꼬리뼈에 3단계의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고 영양은 불량했으며 숟가락도 들지 못할 정도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도울 가족이 완전히 없는 독거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능과 돌봄 모든 영역에서 위험도가 높아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다학제팀은 주 1회 사례회의를 통해 이 환자에게 집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의 욕창 진행을 막기 위해 지역병원 음압치료를 연계하여 욕창을 완치시켰고 작업치료는 관절 가동 범위를 확대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운동 프로그램을 넣어주어 스스로 몸을 돌릴 수 없는 완전한 와상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게 하고 침대에 걸터 앉을 수 있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영양사는 노인 영양지수를 점검하고 근력 향상과 욕창을 예방을 하기 위한 고단백 식이와 변비 해결을 위한 섬유질 식단을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방문요양,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으로 개입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이 환자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돌봄이 없는 완전한 독거노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소원은 나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 순간에 제가 여기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두 직내에서 공통적으로 임상적인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다음 4가지였습니다. 첫째, 다학제팀의 유기적인 협력. 둘째, 지속적이고 계획된 통합적인 관리.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 넷째, 재활과 주거 환경을 개선을 포함한 선제적인 중재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될 때 재택의료는 단순한 왕진이 아니라 진짜 효과적인 의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단순 방문 진료가 아니라 통합 돌봄 중심 모델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누리며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세성내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송대훈 원장님이 환자에 대한 진심이 왕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왕진이 재택의료의 발돋움이 되어 통합돌봄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택의료의 선구자를 자처하며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연세성내과가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실 거죠?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네네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재택의 여신 능력자 김성희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자입니다. 항상 복잡한 처방전을 깔끔하고 간결하고 신속하게 약 처방을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다재약물 시대에 협력으로 푸는 해답이라는 주제로 그린 약국 박헌일 약사님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약국 박헌일 약사입니다. 연세성내과 오늘 오길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세성내과가 30년 이상은 유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혜택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원장님이랑 이 연세성내과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그 다재약물 시대에서 협력을 푸는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의료 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사례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어진 15분 동안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늘 건강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 100세를 넘어서 요즘은 120세까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하나의 약이 아닌 다약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약제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약으로 인한 부작용,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을 다재약물 약물 상담을 통해서 그런 조금이라도 약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약사 주도의 다재약물 상담이 올해 처음으로 파주시에서 9월 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파주시는 굉장히 낙후해서 올약 사업도 있고 약물 방문 약료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거의 시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의 실행을 못했어요. 다행히 이번에 연세성내과에서 관심을 갖고 의학 협력 다재 약물 상담이 진행돼서 그나마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환자들을 등록하고 여러 케이스를 진행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그 가운데서 몇 분만 추려서 이렇게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한 가정마다 굉장히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약국 35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처음 있었던 것 같아서 요즘은 저희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약물 도미노인데요. 우리가 한 약을 먹고 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나이 들면 들수록 또 약으로 인한 복용하는 약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을 먹었을 때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또한 혹시 환경적이나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약물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같은 걸 복용해서 이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약사뿐만 아니라 또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사회복지사들, 여러 돌봄 관계자 여러분들이 크로스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때 의사한테 가서 점쟁이처럼 맞춰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겪고 있는 증상, 언제 어떤 증상이 일어났는지를 잘 관찰해서 잘 설명해야 그나마 이렇게 빨리 원인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여기 아파요, 배 아파요, 왜 그러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황당하고 의사들은 당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잘 기록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진료 받을 때 설명하고 또 약을 받을 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또 약사 마인드로 봤을 때 뭔가 이상이 있을 경우는 바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그분에 합당한 치료를 또한 투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발표하겠는데요. 파킨슨 환자인데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그 한 과를에서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과를 통해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연세성형외과에서 통합적으로 처방을 받았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 과를 다니다 보니까 약이 중복되는 케이스가 많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파킨슨 질환 환자인데 파킨슨 약을 먹고 또 비뇨기과를 가서 비뇨기 약을 먹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비뇨기과 약에 위장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만약에 돈페리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파킨슨 질환에 영향은 없겠지만 그나마 이 약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처방이 이게 한 달치 나오는 게 아니고 최근에 받은 거 보니까 240일치예요. 그러면 240일 동안 이 약을 환자는 왜 이걸 먹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다음 방문했을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과에 전화해서 이 약이 왜 필요한지 중단하면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내년 3월 달인가 병원 방문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걱정이 되고 좀 확인 좀 해보라고 했는데 이처럼 자기 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에 와서 그 증상을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처방을 해준 건 맞아요. 근데 그 환자는 그걸 잊었던 거죠. 그리고 그 증상이 개선되는데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복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약이 지금은 내 증상을 완화시켜서 몸은 가뿐하지만 이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나 또한 사회복지사나 돌봄보호자들이 일단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파킨슨 증상이 더 심해졌는지 아니면 심장적인 질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있다면 바로 이야기를 전해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약물 전환과 정확한 교육의 힘인데요. 이분은 보니까 집에 방문해서 보니까 흡입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흡입제는 사용하지 않고 먹는 약만 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설명을 드렸죠. 일단 이 약에 수시로 먹는 이 약에 그 엑시마라고 하는 기침약이 있는데 이 약을 계속 복용했을 경우는 심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혈압이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 흡입제를 사용하게 되면 엑시마를 중단하게 되면 엑시마로 인한 혈압이 안정화되고 이분은 천식기가 좀 있어서 베타차진제 그 심장약이 들어있었는데 이 약도 좋아지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이 베타차전지가 계속해서 복용했을 경우에는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천식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당장 그걸 실행했어요. 그 날부터 흡입제 치료를 시작했고 그때 같이 우리 원장님이 같이 방문해서 바로 처방 수정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약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을 왜 먹는지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약물 투약에 있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 케이스인데요. 보면은 항응고제를 요즘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 뭐 우리 뇌질환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다행이긴 한데, 요게 용량이 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작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진통소염제 자체도 아스피린처럼 그 피가 잘 굳지 않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환자가 진통제를 상시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계속 투약할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낙상할 경우에 또한 쉽게 멍이 든다든가 출혈성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의료진한테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출혈이 될 수 있는 그 영향 끼칠 수 있는 어떤 식품들이 있다면 이런 걸 좀 이렇게 영양사가 개입하셔서 음식을 가려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재발을 했는데 암이요. 보니까 항암제를 사실 저는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제 머리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항암제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일주일 내에 복용하고 그게 3주 지속됐다가 마지막 한 주 이렇게 중단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데 이분이 약을 막 섞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 그 알림 서비스 할 수 있는 앱 같은 게 있을 텐데 요런 거를 그 앱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투약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은 항상 약국 밖에서 전달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약이 소중하고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복약 지도할 때 정말 속이 답답해요. 이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뒤에 환자분들 밀려 있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퍼백에 담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약이 섞여 있고 제대로 복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같으면 지퍼백에 따로 담아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약을 어떻게 잘 먹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직역이 또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 방문양료가 돼서 약국에서 약을 직접 들고 나가서 환자분한테 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며칠 전에 일본에 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한 내용을 들었는데 일본은 이미 그게 방문양료 전담하는 약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하지 않고 오늘 방문할 가정 약 챙겨서 가서 약 전달하고 보고 이렇게 먹는 건데 일단 그 방문양료가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마음을 모아주시고 어떤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어떤 그 돌봄에 있어서 약물을 적시에 제대로 정확하게 투약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아무튼 방문양료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환자의 행복을 위한 우리 다학제팀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역할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의사의 역할, 약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 또한 간호조무사, 또한 영양사, 사회복지사 모든 분들이 세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또 그런 의견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게 필요해요.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걸 전달했을 때 기분이 나쁠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최소한 이 약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질 않아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저희 성내과 이쪽에서는 화를 내거나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을 위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약이 정말 환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지 꼭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환자가 이 약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또한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약을 복용했을 때 기존의 약과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또 이상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지약물 시대 협력이 곧 해답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약사로서 약사들이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게 참 많지는 않아요. 약국을 떠나서 저는 밖에 나오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나마 약사의 마인드로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뭐 전문적인 어떤 약학의 지식보다도 맛보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는 서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환자를 위한 저희들의 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연세송내과가 앞으로 30년 이상 영원히 지속돼서 제가 연세송내과의 혜택을 보고 만수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가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현장에서 간호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다학제 약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21개를 드시는 거예요. 이과 저과 6개 과에서 약을 다 드시는데 토탈 21개 약을 드시는데 계속 처지고 늘어지고, 근데 보호자들은 계속 그런 환자한테 먹을 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근데 처지는 환자한테 먹을 걸 드리면 살해 걸리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약제 협의해가지고 6알로 확 줄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틀 3일 뒤에 멘탈이 돌아오고 일어나고 앉고 결국은 거실까지 나가고, 진짜 다학제 약물을 관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번째 발표입니다. 영양사님의 집으로 찾아가는 영양, 건강 노화의 길잡이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으로 찾아가는 영양, 건강 노화의 길잡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연세송내과 영양사 변세린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 노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 분? 한 분 들어보셨다고요? 건강 노화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WHO에서는 기능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 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화 과정에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사진은 다들 아시는 일요일의 남자 송혜 오빠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9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전국 노래자랑 MC로 일요일 아침을 책임지시던 분입니다. 그 당시 현역 최고령 MC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건강 노화의 표본이라고 생각돼서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그 누구도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늙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양이 건강 노화의 핵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과 기능 유지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 효과는 충분한 단백질과 에너지가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유럽 임상영양대사학회에서는 영양불량 노인의 경우 사망률과 입원율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고령자의 영양 취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영양불량 또는 위험군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재가노인 조사에서도 단백질 부족률이 무려 6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34%가 간이 영양병과 M&A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 영양 취약성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 미각, 근육 합성 감소 같은 신체 변화로 식욕과 식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족이 하나둘 떠나고 또 오랜 시간 해오던 직업을 놓게 되면서 우울, 고독과 같은 정서 변화로 섭취량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리, 식재료 접근성 저하 같은 환경적 요인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합 요인들이 건강 노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인 노인기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기능적 제약과 건강 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래에서도 영양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사는 곳, 바로 집에서만 파악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사진을 보시면 공통적인 게 냉장고를 보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살펴보면 상담 시에 이야기 나눴던 내용과는 다른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냉장고와 식사 환경 점검은 식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방 환경과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 가능 여부 등 실제 식사 환경을 평가하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대체 식품 및 조리법 제안,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리법, 식재료 구매 요령 교육, 그리고 식사 이행도 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방문하면서 가능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방문 현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재택 방문을 하면서 노인분들의 식탁에서 흔히 보이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 혼자 먹는 식사, 식은 음식 위주의 식사, 화장실 가기 불편해서 물을 안 드신다는 분도 많고 배가 고플 때만 먹는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몸에는 안 좋지만 냉장고에 두고 찾아 먹기 간편한 음식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타파할 노인 영양의 기본이 되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육과 면역의 기초가 되는 단백질이 있고요. 탈수, 변비, 피로 예방을 하는 수분, 다양한 식품군을 균형 있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노인 영양의 특별한 비법, 오늘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게 바로 오늘 최고의 영양 관리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 내용을 실어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긍정의 힘이 식사를 바꾼다라고 제가 써보았는데요. 식욕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울과 외로움으로 섭취량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재택 방문 현장에서는 관심과 격려를 통해 섭취량이 다시 회복되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긍정의 말과 작은 성취감, 그리고 주변의 칭찬 등이 섭취 수능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문 영양 상담 사례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6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고혈압과 관절염 약을 수십 년간 처방받아 오셨는데 최근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투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심각한 상태로 방문 영양 의뢰받아 제가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서 들여다보니 다양한 진통제와 흑염소즙, 칡즙, 배즙 등을 즐겨 드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쉬운 말로 풀어서 혈액검사 결과와 신장 질환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해드리고 진통제와 증류의 신장 부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르신께서 잘 이해하시고 즉시 중단하기로 하셨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적은 제철 식재료와 레시피를 제공해드리고 긍정적인 태도 강화를 위해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진통제와 즙류를 완전 중단하셨고 병식과 식품 선택 능력이 향상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석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감소되었고 자기관리 의지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 노화의 의미와 연결지어 보면 잘못된 식습관 제거만으로 기능 저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병식 향상은 장기 예후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변비, 우울 있는 분으로 전동 휠체어 사용 중이었습니다. 화장실 접근에 어려움으로 수분 섭취를 안 한다고 하셨고 최근에는 저혈당으로 시장에서 쓰러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정 내 혈당 측정기가 있지만 체혈침을 재사용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보였고 독거 남성으로 라면과 찌개 중심의 식사가 문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분 섭취 필요성 설명과 저혈당 증상 및 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혈당 측정기와 체혈침의 올바른 관리법을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비에 도움이 되면서 아버님이 혼자 조리하기 어렵지 않은 참치 미역국을 함께 조리해보기도 하면서 정서적 지지와 일상행동 교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 섭취량 증가와 저혈당 대비 능력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메뉴 조리 성공으로 자기 효능감도 상승하여 차츰 라면 중심 식사도 개선되었습니다. 건강 노화의 의미로 보면 저혈당 예방은 낙상과 입원 위험 감소에 필수라는 것과 조리 경험은 기능적 자립과 정서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4세 남성 환자입니다. 뇌경색과 중증 영양실조로 밥 대신 믹스커피만 섭취하며 잦은 낙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없을 때 혼자 화장실에 가다 낙상하여 이마가 찢어지기도 하셨습니다. 치아 문제로 식사를 회피하고 계셨고 수분 섭취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증 영양실조로 원장님께서 앵커버 처방을 해주셨고 제가 단백질 섭취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냉장고를 조사하여 계란은 드실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란 기반 식단을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침상 옆을 차지하고 있던 믹스커피가 가득 담긴 아주 큰 마오병 대신 500ml 생수병을 놓아드리고 하루에 딱 한 병씩만 드시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제가 생수병을 들고 아버님과 약속하는 사진인데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갈 때마다 대답을 정말 잘해주시던 아버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믹스커피 중심의 식사에서 조금씩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계란 요리와 다진 재료로 싼 김밥 등 실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최근 체중이 63kg로 회복되셨다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함께 좋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낙상 감소와 기력도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믹스커피는 아직도 드십니다. 하지만 좀 묽게 드시고 그 양도 많이 줄이셨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이번 사례는 건강 노화의 의미로 볼 때 체중 증가는 곧 기능 회복력 개선을 의미한다는 것과 영양실조 교정이 낙상과 입원율 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59세 여성 환자입니다. 파킨슨과 고혈압, 우울 환자로 최근에 식욕 저하와 연화곤란을 호소하셨습니다. 악몽과 불안을 동반하여 기력이 저하된 상태로 잦은 낙상으로 몸에 멍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한기능평가 K10 검사 결과 20점의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연화식이주의법 교육과 실습을 반복 진행하였습니다. 갈 때마다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바깥 풍경을 보며 계절 이야기와 제철 식재료 이야기 등을 통해 식욕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서 안정 중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K10 재평가 시 15점으로 개선되었는데 음식 선택과 식사 방법, 식사 자세 교정 등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고 심리적인 요인도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킴 불안이 감소되면서 식사량 증가 및 체중 회복을 통해 낙상 위험이 감소되어 너무 고맙다며 환자분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건강 노화의 의미와 연결해 보면
연하 기능 개선은 폐렴과 입원 사망률 감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안정이 식욕과 섭취량, 그리고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75세 남성 환자인데요. 당뇨와 스텐트 시술력 있는 분으로 대학병원에서 관리 중인 환자분입니다. 노인주택에 거주하는 중으로 똑똑 에이징 사업으로 의뢰받았는데 방문 치료는 거절하시고 영양 상담에 다행히 관심을 보이셔서 방문 영양 상담만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혈당 측정기가 없어서 자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냉장고를 살펴보니 아이스크림과 풀빵 같은 고혈당 유발 간식을 즐겨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병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혈당 측정 필요성과 기기 구입에 대한 설명과 측정 기록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혈당 유발 식품의 위험성 설명과 함께 냉장고 정리 및 대체 식품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아버님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주셔서 긍정적 태도 강화를 위해 운동과 취미 활동도 추천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과 합병증 검사도 권유드렸더니 바로 안과를 다녀오시고는 다행히도 아직 합병증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냉동실에 가득 찼던 아이스크림은 전부 사라지고 건강한 식재료들로 채워졌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혈당 수첩을 보여주시면서 간식을 싹 끊었더니 혈당이 좋아졌다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복지관에서 지르박 댄스를 배워서 공연도 다닌다고 자랑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건강노화의 의미와 연결지어 볼 때 자기 효능감 향상이 건강노화의 핵심이라는 것과 혈당 안정은 기능 유지와 합병증 예방에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 참여는 WHO 건강노화 지표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건강노화가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네, 한 3분 정도? 네, 감사합니다. 건강노화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의 식사,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는 내용이 오늘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도 최고의 영양제인 긍정의 힘을 전달하러 환자분들 가정으로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의 영양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희 송대원 원장님께서 그 찾아가는 집마다 냉장고 문을 다 여셨거든요. 이제는 우리 영양사님께서 그 냉장고를 다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발표입니다. 이분은 피규어를 아주 좋아하세요. 그리고 달달한 깨볶는 냄새가 솔솔 나는 우리 새신랑 이도윤 작업치료사님의 두려움에서 가능성으로 재택 작업치료사가 만든 소소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택 저희팀 막내 작업치료사 이도윤입니다. 저는 벚꽃이 피기 전 서늘한 봄날에 입사했는데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고 작업치료사로서 연세송내과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표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저희 멋진 팀장님의 노력으로 연세송내과의 선생님들은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셨고 덕분에 제가 업무에 적응하기는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두려움에서 가능성으로입니다. 2개의 간단한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가정 사례입니다. 대상자를 보호자분이 혼자 두면 걱정된다. 일상이 너무 제한돼 있다.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상황에서 저희 팀이 사용하는 평가지를 기반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그에 맞춰 어떤 중재를 했는지,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번째 파트는 재택 재활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저는 일반 레이가 아닌 레이 밴 차량을 제공받았고 현장에서 방문을 다니면서 어떤 준비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또 어떤 장비가 있으면 제가 편했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딱 이 정도만 갖추면 되겠다, 이런 실용적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재택 작업지류가 만든 소소한 일상 회복의 여정입니다. 대상자 평가표를 통해 다양한 요인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뒤 실제 가정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이 일상을 제한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재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었고 보호자 의존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낙상 이후 혼자 일어나지 못할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커서 대상자를 혼자 두기 어려워했고 그로 인해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 작업을 실내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이동하기로 설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하부 내용들입니다. 수행 분석을 통해 대상자가 어떤 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필요한 근력, 균형, 이동 훈련과 환경 조정, 보호자 교육까지 포함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 진행했습니다. 주요 중재는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훈련, 보호자와 대상자 낙상 예방 교육, 그리고 플로어 투어 스탠딩 기술 훈련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치료 계획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중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압판 위에서 좌우의 감각 차이를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환측 발 아래 쿠션을 두어 힘을 주는 연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루프밴드와 발판 등을 이용하여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환측 체중 지지를 높이기 위해 건축을 밸런스 쿠션을 이용하여 지지면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 상태로 스쿼트를 진행하면서 환측에 조금 더 많은 체중을 지지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이 시간 관계상 4배속으로 진행될 겁니다. 조금 많이 빠를 거예요. 이건 낙상 예방 교육을 위해서 보호자분을 교육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환경 수정을 진행하며 바닥에 원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생활하지 않으셨는데 막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생활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대상자분에게 처음 바닥에 앉는 방법을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초기에는 치료사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자세가 쉽게 무너져서 살짝 넘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 후에는 보조 없이 바닥에서 스스로 앉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스스로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이동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인터뷰에서도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보호자 본인의 불안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잠깐 외출이 가능해졌다고 저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작업치료의 중재 이후 대상자는 치료사의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었고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대상자 혼자 집에서 잠시나마 생활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게 되었고 그를 통해 보호자 또한 점차 본인의 업무 및 일상생활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택작업치료는 대상자의 일상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에도 긍정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춤 잘 추시죠? 다음은 가능성을 만드는 재택재활 초기 기본 세팅입니다. 우선 제가 세팅한 환경을 보기 전에 입원 병원과 재택재활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활 및 요양병원의 큰 특징은 우선 병원에 세팅된 제한 환경에서 치료가 진행이 되면 첨단 의료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택재활은 집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반하므로 대상자의 삶에 더 맞춤형으로 치료가 진행되며 그것을 통해 배운 스킬을 일상생활로 쉽게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병원의 세팅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기구들이 첨단 의료 장비입니다. 인지, 보행 로봇, 그리고 운전 시뮬레이터 등으로 좀 더 과학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고, 오른쪽에 수납장에 다양한 치료 도구들이 준비된 치료실 벽장입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에서는 이러한 전문기기 설치나 다량의 장비 이동이 제한됩니다. 또 제가 입사 초기 경험했던 재택재활의 환경입니다. 생활 공간에서 치료를 진행하며 생활 습관을 밀접하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지만 주거 환경, 경제적 여건, 보호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치료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원이 부족한 경우 단순하고 제한된 치료가 반복되거나 치료사의 스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재택재활에서도 치료의 질을 균일화하고 다양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은 치료실을 들고 다니며 치료를 진행한다면 대상자들에게 더 높은 질의 치료가 유지되고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치료실은 공간뿐 아니라 적절한 장비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택재활 세팅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제 차량에 짐을 한번 실어두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뭐가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하나하나 눈에 잘 띄지는 않네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툴입니다. 제가 앉는 의자예요. 대상자분들 집에 가는데 의자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툴은 그냥 의자가 아니고 대상자와 이동 시 치료사가 지지를 하고 또 함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높이에 맞춰서 의자 높이를 조절하면서 대상자 맞춤형 치료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볼은 다양한 코어 운동 및 협응 운동을 사용하고 자세 유지용 발판은 대상자가 앉아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킹 벨트는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며 요가 매트는 환자분이 바닥에서 운동을 할 때나 혹은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 하도록 깔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압하는 감각 재인식 훈련을 할 때 많이 사용하라고 메디슨 볼, 밸런스 쿠션, 루프 밴드는 근력 및 균형 능력 증진 훈련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사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제가 치료를 갈 때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에서 필요한 치료 도구들을 챙겨서 들어갑니다. 다음은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화평면의 이땡땡님입니다. 현재 치료 목표는 간이변기로 이동하여 용변 보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치료 도구는 스툴, 발판, 워킹벨트, 밸런스 쿠션입니다. 현재 이동식 변기에 앉아서 발 밑에 발판과 등에 밸런스 쿠션을 이용하여 대상자분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옮겨 앉는 장면입니다. 제가 스툴에 앉아서 대상자분을 적절하게 지지하며 안전하게 이동하는 훈련을 합니다. 다음은 하이워커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변기에서 침대로 걸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동 중에 살짝 휘청을 해서 요양보호사님이 돌아오셨지만 제가 워킹벨트를 지지하며 낙상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조리읍의 윤땡땡님 치료 사진입니다. 현재 치료 목표는 집 안에서 가능한 운동 루틴 만들기입니다. 사용된 치료 도구는 스툴, 발판, 소프트볼, 메디슨볼, 라텍스 밴드입니다. 대상자 맞은편에 앉아서 체조를 보여주며 모방하기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후 앉은 자세에서 밴드를 이용하여 정적인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선 자세에서 발판 오르내리기를 통해 동적 균형 훈련, 그 이후 매트에서 누워서 코어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조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진행하는 몇몇 대상자들에게 차이를 물어보며 들은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산읍의 김땡땡님은 단순한 아날로그 치료에서 화려한 디지털 치료로 진화된 듯하다고 표현해 주셨고, 금천동의 박땡땡님은 더 전문적이고 특별한 치료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처음 재택 재활을 도전하고자 하는 다른 기관에서 혹은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치료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함께 해주신 저희 연세송내과 선생님들과 저희와 함께 해주신 기관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이후에 참고하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업치료사로서 일해오면서 올 한 해가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병원 안에서의 치료만 있었는데 병원 밖으로 나오면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 저는 작업치료사로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작업을 잃어버려 두려움이 생긴 대상자들에게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치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레이가 저희 병원에 몇 대죠? 13대인가? 그렇거든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 가서 알록달록한 그 레이차. 레이차의 변화가 너무 혁신적이지 않나요? 그 뒤에 싣고 다니는 그 레이벤이 정말 멋집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6번째 발표입니다. 나답게 살도록 돕는 동네 의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병원 마스코트 민경빈 사회복지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민경빈입니다. 마지막 발표라 사실 조금 떨리는데요. 네, 오늘 제 발표는 이제 송내과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다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선 발표들에서 각 직역에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환자 중심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이런 가구요 역할을 수행하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을 주로 담당해서 이런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송내과에서는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모금회와 함께 마을 다학제 주치의팀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중심 건강관리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즉 장애인 건강지킴이 플랫폼 사업을 수행하여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는 4개의 의원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요. 그 중에 저희 연세 송내과가 유일하게 동네 의원의 입장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3기관은 모두 의료사역이었고요. 그래서 지역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이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였었기에 오늘 발표 제목을 나답게 살도록 돕는 동네 의원의 도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장애인 건강 지킴이 플랫폼, 줄여서 장건지 사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고요. 총 19명의 사업 대상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사업에는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영양사가 주 사업 참여 인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고요. 의료가 필요한 이제 가정에는 의사, 간호사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학제 팀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직역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차트는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리스트업 하였고 각 직역의 방문 내용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분석입니다. 성비는 남녀 인원이 비슷하였고요. 장애 유형은 지체와 뇌병변 장애가 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분들도 종합장애, 시각, 청각장애 등 모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으셨기에 잔존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비교적 강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치료 요구도가 특히나 높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건지 사업을 통해 저희 병원에 신규로 등록하시게 된 대상자가 15분 계셨고 기존의 장애인공간 주치의나 재택으로 시범사업 통해서 관리하시다가 장건지 사업으로 이제 이어서 등록하시게 된 분들이 4분으로 신규 환자분들의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서 환자에 대해 각 직역이 파악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계획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2가지의 사례를 간단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앓으신 남성 독거 어르신입니다. 아까 앞에 김성희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24년도 10월에 즉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즈음에 전환기 시점에 속내과로 접수가 되었었고 당시 이제 좀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것도 어렵고 기저귀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 당시에는 욕창이 가장 좀 심하고 시급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료 직역의 개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6개월간의 욕창 회복 기간을 가지면서 25년 중반 즈음 욕창의 대부분이 이제 호전되었을 때 대상자는 다시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저희한테 표현을 하셨고 이 시기에 이제 장건지 사업에 등록하여 의료직역 외인 사회복지사, 영양사, 작업치료사도 방문을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이제 변비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영양상담과 돌봄 종사자 교육을 진행했고 작업치료 선생님도 가능한 가동 범위 내에서 주 2회 관절 운동을 꾸준히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5년도 4월에 환자분 장건지 사업 등록 후에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 사업 최종 평가 시에 환자분께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 이후 작업 치료를 본인 부담금으로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고 사업 말기에 이제 시행했던 평가에서도 나는 사회와 단절되어 있고 주변에 지지망도 없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인 3차년도 사업에 재등록하여 지역사회 관계망을 보다 보완하고 작업치료를 유지하여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 작업치료 선생님 2분이서 환자분의 사진과 동영상을 참고하면서 운동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영양사 선생님이 환자분 이제 노인 영양평가 통해서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의뢰된 신규 대상자입니다. 중년의 독거 남성분이셨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셨고 2009년 뇌졸중 이후 좌측 편마비로 후천적 장애가 생기신 분입니다. 25년 5월 저희가 초진했을 당시에 부정맥에 대한 소견이 있었어서 훑어 검사를 좀 진행을 했었고 이제 검사 결과 보면서 이후에도 운동을 하실 때 좀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주의하실 것을 안내 드렸었습니다. 또한 환자분께서 당뇨 등에 대한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병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서 영양사 선생님 방문하셔서 영양평가와 당뇨 시기교육 진행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함께 요리를 해보면서 자립적인 식생활을 돕고자 하였었는데요. 9월 초 부정맥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회복 중인 상황이십니다.
비록 이 환자분은 개입이 끝까지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이해가 점차 확장되면서 교육 중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질문하시기도 하고 작업 치료에서 배웠던 운동을 스스로 실천해보는 등 분명한 능동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환자분이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이시기 때문에 퇴원 후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실 때 저희 병원에서 건강관리와 일상 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리더 활동입니다. 이 장애인 건강 지킴이 이 사업 안에는 건강 리더 양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리더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안에 중요한 인적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이 또 목표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의료 사역 등에서는 이미 건강 리더 활동이 사실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저희 의원에서는 이런 커뮤니티 기반 사업 경험을 수행했던 적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에 좀 관심이 많고 활동적인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지역의 청년봉사단인 따순봉사단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지역 행사 부스에 함께 참여해서 건강 리더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고 앞으로 함께할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관심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1년간의 사업의 효과는 크게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방문 진료와 방문 서비스를 통해 이동이 어려워서 그동안 의료 이용이 제한되었던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서비스를 당시에 이용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필요하실 때 편하게 접근 가능한 자원을 마련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입니다. 다학제 팀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결되고 관계를 형성하며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학제 팀의 소통과 성장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러 직역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개입하면서 서로의 각 직역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내과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이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답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런 도움만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속내과는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나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스코트 민경민 사회복지사님은 너무 귀엽죠? 근데 이렇게 귀여운 이면에 일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지 진짜 저희 딸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내어가지고 발표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멋지게 발표해 주시는 모든 저희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과공유회의 주제가 초고령 사회 진입,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 재택의료 전략이라는 조금의 좀 거창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들어보시니 앞으로 저희 속내과가 기대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멋진 속내과를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송아우라 아빠
성대훈 원장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고 웅장해지고 또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고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을 벌여서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발표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꾸미지 않아도 세상이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라고 만든 게 2022년 2월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게 2022년 빠른 곳이 10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재택의료센터를 우리나라에서 1호로 만든 게 저희입니다. 왜냐?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죄로 저희는 재택의료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가는 길을 밝혀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일을 만들어 올 거예요. 네, 저는 그 만들어 올 수 있는 그 힘은 저희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믿고 나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저희 동료들을 믿고 저희 동료들의 힘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 힘을 가지고 또 1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큰 호응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발표와 행사 준비까지 애써주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올 2026년 새해에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심히들 가세요.